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선수 비르츠 이적 사가가 정말 정신없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제 전까지만 해도 바이에른 뮌헨이 비르츠를 영입하는데 가장 가깝다 였는데, 어제 맨체스터 시티가 비르츠를 만나서 협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오늘은 온스테인 기자가 리버풀이 비르츠 쪽을 만나서 협상을 시작했다. 그래서 비르츠는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빅클럽들이 모두 비르츠 영입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단 비르츠가 영입되면 어떤 팀이 데려가든 정말 전술적으로 아주 높은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비르츠가 어디에 필요하냐?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아마 비르츠를 두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비르츠가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시알라를 왼쪽으로 빼고 비르츠를 가운데 두면서 올리세, 비르츠, 무시알라, 이 세 명의 이선 라인을 형성하게 되겠죠. 근데 비르츠가 왜 필요하냐면, 이번 시즌의 빌드업 구조를 보면 콤파니 감독은 왼쪽과 오른쪽을 극명하게 나눠서 빌드업을 할 때가 많거든요. 어떤 식이냐? 기본적으로는 3백 형태가 되면서 김민재, 우파메카노, 여기에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는 파블로비치나 고레츠카가 살짝 내려와서 이렇게 3백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라이머, 다음 시즌의 스타니시치겠죠. 가운데로 약간 들어오고 알폰소 데이비스도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때 이 앞쪽에 케인과 무시알라가, 무시알라는 살짝 왼쪽으로, 케인은 오른쪽으로 빠져서 빌드업에 참여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무시알라와 케인 이렇게 내려가서 볼을 좀 받아주는 형태인 거죠. 이것은 파블로비치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앞쪽에서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선수의 구성이 약간 다른 상태에서 빌드업을 하게 돼요. 근데 앞쪽에서 받아주는 이 무시알라 쪽이 아무래도 케인 쪽보다는 약간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무시알라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저돌적이고 도전적인 플레이를 즐기는 조금 더 앞선에서 뛰는 선수거든요. 근데 무시알라가 이렇게 내려와서 볼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무시알라 쪽에서 약간의 턴오버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김민재가 왼쪽에서 볼을 가지고 있는데, 김민재를 중심으로 왼쪽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요 사이 공간으로 무시알라가 내려와서 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가 무시알라에게 패스를 보내주면 무시알라가 여기서 개인 드리블을 통해서 볼을 끌고 올라가는 형태예요.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장면도 보면 이런 식이죠. 이 장면을 보면 무시알라는 약간 왼쪽에, 그리고 해리 케인은 오른쪽에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역시나 김민재가 볼을 잡았을 때 알폰소 데이비스가 측면으로 나가면서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당기면 요 라인 사이로 무시알라가 위에 있다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럼 무시알라에게 이제 패스가 들어가고 무시알라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상대 수비가 무시알라를 강하게 압박을 하지만, 여기서 무시알라가 워낙에 돌파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과감하게 돌파를 하면서 앞쪽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고, 이 볼을 무시알라가 전방까지 끌고 올라가서 공격을 전개한다, 이런 거죠. 근데 무시알라가 저렇게 공격적인 드리블을 하다 보니까 모험적인 드리블을 할 때 턴오버가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격 쪽에서는 그 턴오버가 생겨도 수비를 하면 되는데, 수비 라인에서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미스가 나와서 약간의 이 무시알라가 오히려 좀 더 높은 지역에서 뛰어야 되는데 내려온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비르츠 같은 경우에는 무시알라보다 조금 더 저돌적이고 모험적인 돌파를 많이 하는 유형이 아니라 좀 더 안정적으로 볼을 소유하고 전개할 수 있는 유형의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레버쿠젠에서도 레버쿠젠이 중앙 미드필더 2명이 의도적으로 내려가면서 본인들에게 수비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끌어당겼을 때 앞쪽에 있었던 비르츠가 슬금슬금 내려와서 요 라인 뒤에서 볼을 받아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상대 미드필더들이 앞쪽으로 끌려 나가고 있는데, 이때 비르츠가 살짝 내려와서 요 앞쪽에서 빠져서 패스를 받아주기 위한 요 라인에서의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죠. 그 다음에 비르츠가 볼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탈압박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레버쿠젠이 풀어갈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이 비르츠를 영입하게 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후방 탈압박이 되는 거죠. 비르츠가 들어오면서 무시알라가 왼쪽, 비르츠가 중앙에 배치가 되면 이번 시즌의 플레이처럼 김민재, 우파메카노, 그리고 스타니시치와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을 때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선수가 비르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해리 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올리세와 무시알라가 조금 더 높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비르치 같은 선수가 내려와서 빌드업에 가담을 해준다면 무시알라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위쪽에서 달려나갈 수 있는, 무시알라의 또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조금 더 무시알라가 앞쪽에서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비르치가 오게 된다면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무시알라와 비르치를 공진시키면서 무시알라를 조금 더 위쪽에서 상대팀의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비르치를 영입했을 때 가장 큰 장점. 그리고 맨시티가 영입을 하게 된다면 맨시티는 아무래도 데브라이너의 후계자를 비르치로 데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르치가 이 맨시티에게 정말 시급한 이유가 데브라이너의 공백이 이번 시즌 맨시티에게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데브라이너가 없을 때 이제 후계자로 생각을 했었던, 지난 시즌에 포든이 너무 잘했으니까 포든이 이번 시즌에 잘해줬으면 좋았겠지만 포든 자체도 잘할 때의 플레이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포든은 데브라이너처럼 라인 사이에서 찬스 메이킹에 강점이 있다기보다 포든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의 결정력, 오히려 약간 홀란드에게 수비가 쏠리면 홀란드 옆에서 좋은 공간을 찾아 들어가고 거기서의 득점을 더 포든이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포든도 애초에 스타일 자체가 데브라이너처럼 라인 사이에서, 특히나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볼을 많이 점유하다 보니까 상대가 밀집 수비를 펼치는데 이 밀집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고 창의적인, 상대가 생각하지 못할 만한 상대에게 변수를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이 라인 사이에서 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맨시티는 데브라이너가 이제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부상 때문에 경기에 못 나오는 시간 동안 포든도 플레이메이커나 찬스메이커의 스타일은 아니고, 그리고 좌우 측면에 있는 사비뉴라던가 도쿠는 측면에서 수비를 흔들어주는 이런 자원이다 보니 중앙 지역에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아서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좀 부족했던 거죠. 근데 영입된 마르무시 또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마르무시도 홀란드와 호흡이 잘 맞는 것 중에 하나가, 홀란드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마르무시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투톱에 가깝게 뛰어요. 마르무시도 사실은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가깝기 때문에 마르무시가 기용될 때도 마르무시는 홀란드의 옆에서 홀란드가 만들어진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인 공격형 미드필더가 지금 맨시티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비르치는 왼쪽 오른쪽 측면으로 돌아뛰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르치가 딱 이 자리에 배치가 된다면 마르무시 같은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홀란드랑 약간 투톱을 이루는 이런 움직임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비르치가 왼쪽으로 빠져서 움직이기도 하는 장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선 자체도 비르치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중앙에만 머무르지 않고 빠져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마르무시처럼 안쪽으로 들어오는 측면 공격수와의 호흡도 잘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르치가 수비 라인 밖에서 주변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장면도 보면요, 앞쪽에서 레버쿠젠 선수들은 비르치의 패스를 받기 위해 오프 더 볼을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면 앞쪽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수비수 한 명을 측면으로 끌어내는데 가운데에서 뛰어 들어가는 쉬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비르치가 요 쉬크에게 라인 사이로 패스를 딱 넣어주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선수들 6명에서 5명의 선수들을 가로지르는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패스가 정말 환상적으로 뒤에서 정말 요 좁은 공간 사이를 통과하면서 달려나가는 공격수에게 연결이 되고, 여기서 앞쪽에서 볼을 받은 시크가 득점을 만드는 장면이거든요. 요 패스를 다음 시즌에 마르무시라던가 홀란드가 받아서 득점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잘 맞는 구석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 특히나 비르치 같은 경우에는 데브라이너처럼 기본적으로는 킥력이 매우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크로스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지금도 시크가 뒤로 빠지는데 이 공간으로 아주 환상적으로 감겨 들어가는 크로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비르치의 크로스 정말 갖다 대기만 하면 득점이 나오는 이런 장면을 비르치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비르치가 기본적으로는 수비 라인 사이에서의 찬스 메이킹, 그리고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빠져나갔을 때 어떤 곳에서도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다. 이게 참 비르치가 이선 라인에서 어디에서든 뛸 수 있다는 게 강점이에요. 비르치가 이 장면도 보시면 이번엔 오른쪽으로 빠져있잖아요. 이것도 오른쪽에서 프림퐁이 올라오니까 프림퐁에게 수비가 끌려나가는 순간 비르치가 오른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을 받습니다. 근데 비르치가 여기서도 볼을 잡은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오는 척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꺾어서 달려나가요. 치고 달리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비르치가 오른쪽에서 라인을 타고 뛰다가 크로스,
여기서 득점,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장면이고, 반대로 왼쪽에 있으면 또 왼쪽에 있는 대로 볼을 잡으면 여기서 비르치가 오른발을 쓰니까 오른발로 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접고 들어가다가 상대 수비가 비르치에게 순간적으로 시선이 쏠리는 순간, 그리고 비르치가 오른쪽으로 접고 들어갈 것처럼 하다가 수비가 약간 무게중심이 쏠릴 때 치고 달리는 거죠.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가리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고, 비르치가 치고 달리면서 요 라인 사이를 정말 비집고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밸런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돌적인 돌파도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비르치가 돌파에 성공한 이후에 크로스를 올리는데, 이때도 상대가 달려들면서 발을 뻗으니까 한 번 멈칫한 다음에 상대가 이미 지나간 이후, 상대 선수가 달려오다가 이미 지나쳐 버리니까 여기서 한번 접고 패스,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비르치가 왼쪽 오른쪽,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는 플레이메이커다. 그리고 아까 마이린 미넨이 원하는 것처럼 내려와서 안정적으로 볼 소유도 된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선수는 본인이 직접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것도 되는 선수입니다. 예를 들면 이 장면 보면 라인 사이로 패스가 들어왔어요. 비르치가 이제 볼을 봤는데, 비르치가 아까 무시할라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지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선수도 공격적인 지역에 있을 때, 그러니까 비르치는 선택을 굉장히 잘해요. 본인이 수비 지역에 있을 때는 저렇게 무모한 패스나 돌파 이런 것들을 약간 자제하고요. 공격 지역에 있을 때는 한 번의 돌파가 득점으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과감하게 돌파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볼을 잡은 다음에 오른발로 슈팅을 하는 척을 하다가 상대가 발을 뻗으니까 가랑이 사이로 볼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달려가요. 그래서 가랑이 사이로 볼을 넣은 다음에 완벽하게 혼자 1인 돌파를 성공하고 여기서 득점. 이런 모습을 보면 확실히 비르치가 어디에서 뛰든 매우 가치 있는 선수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런 공격적인 모습을 봤을 때 데브라이너가 했었던 찬스 메이킹, 그리고 내려와서의 빌드업, 그리고 올라가서 직접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데브라이너의 장점 중 하나가 오른쪽으로도 돌아뛰고 상황에 따라서 왼쪽으로도 돌아뛰면서, 특히나 데브라이너가 오른쪽으로 돌아뛰어서 오른쪽에서 낮게 깔려 들어오는, 바깥으로 감겨 들어가면서 깔려 들어오는 크로스가, 얼리 크로스가 굉장히 데브라이너의 장점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 플레이를 비르치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비르치를 노리는 이유가 되게 분명하거든요. 어떤 거냐, 아놀드가 팀을 떠나다 보니까 아놀드가 했었던 역할에 대한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이 필요해졌어요. 어떤 거냐, 이번 시즌 슬롯 감독은 앞쪽에 있는 살라, 소보슬라이, 디아스, 각포, 이 4명의 선수가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뛰어들어가는 게 슬롯 감독의 가장 중요한 패턴이거든요. 예를 들면 디아스가 왼쪽으로 빠지고요, 소보슬라이가 약간 오른쪽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2명의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면서 각포, 그리고 디아스, 소보슬라이, 살라, 이렇게 좌우에 하나, 둘, 셋, 4명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뭐 여기에 더해서 흐라번베르가 하나 추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로버트슨이 올라온다거나 맥알리스터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 명 정도씩이 더 추가가 되는, 그러니까 앞쪽에서 계속 이렇게 달려나가면 구역을 기본적으로 잘 정해놓으니까 아놀드가 패스를 통해서 좋은 공간으로 쭉쭉 패스를 뿌려줬던 거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 예를 들면 아놀드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고, 그러면 코나테, 반다이, 로버트슨이 완전히 풀백의 역할이 아니라 살짝 3백의 역할을 맡아줄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맥알리스터가 한 칸 올라가는 이런 식의 운영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게 아놀드가 살짝 가운데로 들어와서 여기서 아놀드가 패스를 뿌려주기 때문에 이런 운영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각포, 살라 좌우 측면에 있고 디아스가 왼쪽, 오른쪽에 소보슬라이, 그래서 4명의 선수가 이렇게 경기장을 4등분해서 뛰어가요. 그러면 아놀드가 이 선수들한테 패스를 공급해주는 이런 거였거든요. 다른 장면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장면도 아놀드가 패스를 보내줄 때 살라, 소보슬라이, 각포, 디아스 4명의 선수가 뛰어나가고 뒤에서 아놀드의 패스가 들어가면서 뒷공간으로 한 번의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뛰어들어가는 살라에게 한 번의 패스가 연결되는 장면이죠. 다른 장면도, 이 장면도 아놀드가 볼을 잡았을 때 살라, 각포, 그리고 왼쪽으로 빠져있는 디아스,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소보슬라이 4명의 선수가 달려나가니까 이 공간으로 아놀드가 패스를 공급해줍니다. 이 공급하는 역할이 사라지다 보니까 아놀드가 이제 브래들리가 저 자리에 나온다면, 그리고 뭐 요즘에 프림퐁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오른쪽 풀백 자리가 아놀드 같은 유형은 이제 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독특한 유형의 선수기 때문에 아놀드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뭐 브래들리가 이 자리에서 뛴다면 브래들리는 조금 더 그냥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아마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비르치가 기용이 된다. 이때 비르치가 약간 내려와 있고
살라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브래들리나 혹은 뭐 프림퐁이 올라오면서 경기장을 넓게 쓰면 이 4명의 선수에게 비리치가 2선에서 돌아다니면서 패스 공급을 해준다.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이제 아놀드가 없는 볼을 배급해주는 역할을 비리치가 수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리버풀까지 비르치를 원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비르치는 정말 뭐 패스, 빌드업, 찬스 메이킹, 뭐 가지고 있는 킥력이라던가 공격적인 상황에선 드리블 능력, 본인이 심지어는 직접 득점을 할 수 있는 능력, 중거리 슈팅 등등등 정말 가진 게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 빅클럽이 이렇게 벌써부터 이적 시장이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부터 달려드는 게 이해가 가는 현재 비리치의 이적 사가가 아닐까 싶네요.